자, 역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45분. 아까 노샤프 곳에서 보기로 5시 11분에 해가 진다고 했거든요. 저 언덕 위에도 뭐 탑도 있고 뭐 전망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거기 올라갈 여유는 없고요. 저쪽 멀리 와카나이 역에 새로 신식 건물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와카나이 역에서 요 앞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쭉 기찻길이 있어서 곧바로 사할린 가라오토행 페리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철로가 철거되고 저 흔적만 남아 있죠. 요게 옛날에는 ANA 호텔이었는데 지금은 서필 호텔인가 뭐 이름이 바뀌었죠. 요게 이제 와카나이 명물인 와카나이 항 북방파제 돔, 거대한 건축물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저 해 떠 있는 동안에 구경하는 것은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와카나이의 주요 명소라고 해서 지금 온 건데요. 다른 사람들이 올려주신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교해 보면 최근에 뭐 어떻게 뭘 좀 했는지 새 것처럼 보이네요. 사진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뭐 굉장히 낡은 것처럼 아주 옛날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보면 분명히 꽤 오래전에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여기가 와카나이의 하나의 명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무슨 공사하는 것처럼 돼서 끝까지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저쪽에 시내도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리 와이파이 존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와카나이의 명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모카케 선장 토목유산이다. 아하, 2003년도에 토목유산. 이 방파제 돔의 유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방파제는 전쟁 전 와카나이와 사할린과의 전기선 발착소로서 가설된 것으로 아치형 구조물로서 입안되어 소화 6년, 그러니까 1931년에 착공하여 소화 11년 36년에 완성된 것이지만 경랑 때문에, 그러니까 거친 파도 때문에 노화가 진전되어 1978년부터 개량 시행하여 완성은 1980년도에 완성되었다. 이 구조물의 명칭은 고대 로마의 그 기둥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복도, 주랑을 생각나게 하는 독특한 외관으로부터 때문에 통칭 돔으로 불리우는 세계 유일한 것이다. 거창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 사람들 또 니혼 이치라고 해서 일본에서 제1, 뭐 동양 제1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이제 다녀온 저 노샤프 곳이 저쪽이네요. 저기고 이쪽이 사할린이고요. 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도상으로도 그렇고 여기는 와카나이 시에서도 북쪽입니다. 시의 그 최중심부라고 할 수는 없는 곳인데요. 중심부도 뭐 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녁 때 시내 나가서 시내 거리를 좀 산책해 본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말았습니다. 바다의 짜릿한 내음이 사할린 섬을 여기서 육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게 너무나 아쉽네요. 왜냐면 쉽게 다시 올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삿포로에서 여기까지 특급 소야로 5시간 10분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분들 여행기를 보니까 그 기차를 타고 와서 소야 미사키 구경하고 저녁 5시 몇 분인가
다시 몇 분인가 6시 몇 분인가 기차를 타고 다시 삿포로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숙소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기차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시간 이상 타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기차로 10시간 걸린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하루에 그 왕복으로 간 길을 도로고 또 돌아갈 때는 또 밤에 보아하니 지금 5시 11분이면 해가 지니까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에서 거의 5시간을 달려가야 되는데 피곤한 일이죠. 저는 뭐 그렇게는 좀 못하겠고, 또 어쨌든 뭐 저도 뭐 와카나이에 뭐 아주 오래 머무는 게 아니고 내일 새벽 열차로 떠나는 거라 뭐 사실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하루 자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해도 유산 와카나이항 북방파제 돔이라고 쓰여 있고 그 뒤로는 못 가게 돼 있네요. 보드 타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네. 보드 타기 아주 좋은 데다 봅니다. 항구가 보이고요. 어선들 같죠? 굳이 저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꺾어 보겠습니다. 자, 방파제. 다시 공사를 해서 지금은 아주 전쟁 전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 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행이라는 게 집 사는 곳을 떠나서 어디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건데요. 동일한 길로 왔다가 동일한 길로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돌아서 가다가 이제 마지막 구간에는 또 동일하게 겹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멀리 왔다 그런 포인트가 있죠.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해서 지금까지보다 이제 지금부터 돌아와서 집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았어도 여기서는 꺾인다, 이런 이제 포인트가 있죠. 이번 여행에서는 이제 곧 소야 미사키가 그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 곳이었으니까. 오늘 해가 이제 지려고 합니다만, 일본 최북단에서 반나절을 이제 보낸 셈인데요. 잠시 아쉬움을 한번 촬영으로 담아 봅니다. 담으면서 일본사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된 뒤부터 내심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일본이 동북지방 끝까지 완전히 제대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찌가루 해협을 넘어서 북해도까지 경량을 한 게 19세기였습니다. 19세기. 물론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사람의 왕래는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치의 의미로서는 19세기였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제 뭐 애조라고 해서 뭐 관념적으로는 뭐 지배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제대로 지배를 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입니다. 20세기가 아니에요. 20세기가 아니라 그 전이 아니에요. 많이 놀랐어요. 북해도는 일본의 가장 중심 본토라고 할 수 있는 혼슈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닌데도,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사무라이들이 막 싸우고 전쟁하고 막 이랬는데도 이 북해도를 경략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 19세기였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때만 해도 이 세계에는 아직은 이렇게 근대적 의미의 국가들이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 그런 땅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일본이 북해도를 경략할 때 그 일본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큰 어떤 그 외부 세력과 갈등 같은 것을 겪지 않고 북해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스탈린이 그 사할린 남부는 당연히 러시아, 이제 소련이 반환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한반도 38도선 이북까지 점령하겠다. 그 다음에 일본을 분할 점령하겠다. 북해도를 자기들이 점령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을 자기들의 그 반공 방파제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분할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으로서는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그 점은. 그래서 뭐 영토도 뺏기고 뭐 또 북방 영토 문제도 남고 했지만 뭐 근본적으로 국토가 뭐 크게 분단되거나 그런 일은 겪지 않고 전쟁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시대의 조선과 비교해보면 일본이 훨씬 더 활력 있는 사회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소 모순될 수도 있죠. 도쿠가와 막부가 막강한 힘으로 사회를 촘촘히 엮어서 계급사회를 공고하게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소한 조선보다는 훨씬 더 활력 있는 사회였던 거죠.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때는 일본하고 조선은 생산 규모에 있어서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뭐 그게 나라의 무슨 뭐 품격이라든가 뭐 문화의 척도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어떤 그 힘이라는 면에서는 사실은 이미 조선은 일본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뭐 조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일본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죠. 일본은 어쨌든 이렇게 공백지대가 북쪽에 있었던 거고요. 조선은 청에 막혀 있었던 거죠. 북쪽으로 진출하기에는. 청도 뭐 사실은 거의 만주 땅을 비워놓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청나라 땅이었으니까 당시의 역학관계상 조선이 청을 거역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이게 바로 이제 옛날 그 페리오 가는 철도 흔적입니다. 여기까지만 흔적을 남겨두고 있군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차이가 그 뒤로 우리 역사가 겪었던 비극, 비참함을 가져온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추상적인 얘기이지만 나라가 활력을 잃으면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일본은 먼저 근대화를 이루고 나쁜 짓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발전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못했을까? 일본은 왜 이렇게 활력을 유지하면서 힘을 키우고 땅을 넓혀가는 동안에 조선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지금 그때의 격차가 가져온 많은 문제점을 아직도 지금 우리가 완전히 소화해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에 있어서의 뭐 그 여러 가지 논쟁들도 뭐 그런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은 예전에 동영상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어디다 글을 그렇게 쓴 적이 있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일본을 꼭 좋아하고 존경할 필요는 없는데요, 잘 지내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내지 않기에는 일본이 너무 크고 잘 사는 나라예요. 일본 사람들과 일본과 잘 지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익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 이익을 버리고 그 대신에 뭐 다른 것을 취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죠. 뭐 제가 무슨 원인을 분석하고 뭐 결론을 제시하고 나아갈 비전을 밝히고 이런 건 좀 곤란하고요. 정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본과 관계는 예전에 그나마 좋았던 때로 꼭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 결론은요, 강론에 들어가면 또 많은 대립할 논쟁할 여지도 있고 모르겠지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맞대고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일본이죠. 북한은 좀 특수한 존재고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별도의 어떤 국가로서 이제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개념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여간 제가 지금까지 거론한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하고 가장 우리가 가깝게 지내야 할까요? 중국일까요? 러시아는 아예 아닐 테고, 과연 중국일까요? 중국과도 가깝게 지내긴 지내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다른 걸 희생하고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일본과 좀 더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본 최북단 도시 왓카나에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일본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어디까지나 아무 말이고 재미로 만드는 거니까 너무 심각한 말은 그냥 놔두고요. 지금 5시 5분, 6분 후에는 해가 완전히 진다는 것이죠. 예, 이것으로써 왓카나이의 해 뜰 때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이제 저녁 일정을 뭔지 모르겠으나 저녁 일정을 또 시작을 해봐야죠. 뭐긴 뭐겠습니까? 저녁 먹는 거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